안녕하십니까, 스톡파이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손절 방법에 대한 주제인데요. 여러분, 손절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누구나 손절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손해를 보고 판다는 행위 자체가 정말 심리적으로 힘들거든요. 저 역시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손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제 경험과 함께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잘 적응을 하셔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가 장기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기업의 외부적인 악재가 발생할 경우에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게 단기적인 문제인지 장기적인 문제인지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융 환경에 문제가 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코로나19 때 투자를 했다가 놓쳤어요. 그때는 유동성이 급격하게 풀리는 시기였죠. 근데 갑자기 물가가 올라가면서 2022년도는 긴축의 시대가 바로 열렸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바뀌어버렸죠, 환경이.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결국에는 유동성 장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유동성 장세가 언제 오고 내가 언제만큼 또 이 자금을 안 빼고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역시나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금융 환경은 다시 한번 지금 유동성 장세로 가려면은 저는 최소한 한 2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금리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물론 물가는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연준 생각은 그래도 지금 기준금리 약 5%대를 한 1년은 유지해줘야 물가가 잡힌다. 근데 그 와중에 같이 뭐가 온다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기준금리 5%면요, 여러분, 대출금리는 9에서 10% 가까이 됩니다. 그거 쉽게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내 소득은 별로 안 오르는데 대출금리는 급격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 경기가 다 얼어붙잖아요. 그러면 GDP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하락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시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준비를 할 겁니다. 왜냐, 경기를 개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1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는 걸 다 확인을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를 과연 피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인데, 저는 못 피할 것 같거든요. 거대한 전함이 움직이는데 한번 방향성을 틀면 이게 잡기가 쉬울까요, 과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람은 얇은 경기 침체가 와서 어느 정도 하락을 딛고 그냥 바로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기간이 올 때까지 변동성이 심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시간만 지나면 이길 수 있죠. 그 대신 이 자금을 내가 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견딜 수 없다면 더 하락하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견뎌보는 것이죠. 요게 첫 번째 케이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이 다 불에 타버린다든지 이런 문제 생기면 정말 난감하죠. 공장 새로 지을 때까지 2,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주가는 그 전보다 좀 조금씩 반영되겠지만 어쨌든 긴 기간 동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손절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기간 동안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할 것이고 쉽게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저 같으면은 좀 빠져나왔다가 다시 기회가 오면 접근할 건데, 일단은 저 같으면 정리를 좀 하고 다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적 악재가 발생했을 시에 대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기업을 샀는데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빠른 판단이 중요한데요,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가, 장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선택해야겠죠. 근데 우리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하기 힘드니 실무자와 항상 연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주식 담당자랑 연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담당자랑 통화를 한 이후에 이게 추세적으로 실적이 악화되는 것 같다. 그러면 정리해야죠. 정리하고 딴 거 봐야죠. 근데 이건 단기적인 문제일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상승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오케이, 이거는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는 이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투자에서 어떻게 하면 손절을 할 것이고 손절을 어떨 때 안 해도 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경우가 95%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타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단타로 잃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종목에만 너무 집중해서 시장을 안 보는 때
망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시장이 막 반등을 치면서 가요. 그러니까 이익을 막 본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근데 그 관성에 젖어 있다 보니까 시장이 꺾이는 걸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일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오르고 다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이때부터 계속 비중은 태우고 있는데 매매가 잘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수급이 안 들어가는 변화를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딱 지수를 보면 뭔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보통 하락을 시작하면요 최소 5일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종목들이 종목이기 때문에 훅훅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면 살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시장의 하락을 하고 있는 꼭대기에 매매를 했다면 손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거래일 정도 반전이 없다면 점차 비중 축소에 들어간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수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지수가 항상 바닥권일 때, 이렇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을 때, 이때가 보합이잖아요. 이때 슬슬 매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닥에서 상승으로 뚝뚝뚝 칠 때 또 매매가 좀 잘 되고요. 이렇게 한번 케이스를 정리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것도 많이 놓쳐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매매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FOMC 회의 같은 거, 그리고 요즘에는 CPI 발표도 되게 중요하죠. 물가 상승률 발표. 코로나 때는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안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근데 지금은 7%대입니다. 헤드라인 CPI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러다 보니까 CPI 발표에 촉각을 두고 그 전주부터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CPI 발표 이후에는 FOMC 회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 주 자체가 수급이 공백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전주부터. 그때 매매를 했다면 잘 물려요. 물린 건 어쩔 수 없고 이제 결과를 봐야겠죠. 만약에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 그럼 시장은 환호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조금 더 손해를 덜 본 채로 매도할 수 있겠죠. 근데 결과가 나쁘잖아요. 이거는 회복이 힘듭니다. 종목은 뭐 시장이 2% 빠지면 종목은 6% 빠지거든요. 잘 안 올라옵니다. 떨어졌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주도주가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얘는 이미 주도주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때를 조심하자. 그러니까 이런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는요 매매를 살살 해야 돼요. 최대한 살살. 그런 항상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가 설날이야. 근데 놓쳤습니다. 그럼 모르고 막 매매했어요. 근데 잘 안 돼, 이상하게. 근데 이미 매매를 했기 때문에 물린 거죠. 우리나라는 연휴를 앞두고 수급 공백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 물건을 누군가 사줘야 팔리잖아요. 더 높은 가격에.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휴를 앞두고. 그러니까 매매를 잘 안 해요. 시장에서. 뺄 생각만 하지. 그리고 이제 연휴 이후에 종목이 또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연휴 이후에 종목이 올라오지 않는 것도 약간 주도 섹터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 대응이 낮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요, 여러분. 단타가 여러분 뭐겠어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방지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되죠. 그걸 막아야 하잖아요. 단타라는 것은. 단타를 칠 거면 자기가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한없이 물려있으면 장기 투자잖아요. 단기 투자가 되려면 수익을 실현하든 손절을 하든 둘 다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원칙대로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익을 많이 본 날은요 조금씩 물린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잘 안 갈 확률이 높아진 상태예요. 이미 예를 들면 대출을 썼거나 뭐 신용을 썼거나 예를 들어 한 20일 이상 되면 잘 안 갑니다. 2, 3년 동안 안 갈 때도 있어요. 언젠가 갈 수도 있겠지만 2, 3년 동안 못 가고 계속 그냥 기회비용을 낭비한다는 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제 처리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그러니까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매매를 해서 극복을 할 건데,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가 이익을 본 날은 물린 것들은 조금씩 정리를 해주자.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특히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 오래 생존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손절 대응법에 대해서 스톡파이터의 개인적인 생각을 남겨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더 사례가 있을 겁니다. 생각나면은 그때 또 뭐 2탄으로 만들면 되니까요. 일단은 요 앞 사례들을 한번 잘 공부를 해보시고 꼭 성공적인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